민간경비 14주차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범죄 예방, 손실 예방, 또 세프티 전략 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간경비 활동 영역이 전문화되고 다원화되면서 범죄 예방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역에까지 민간경비의 영역이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범죄, 화재, 질병, 재해로부터의 보호까지 민간경비의 영역이 넓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범죄라는 것은 형법 위반 행위에 의해서 기인되는 인적, 물적인 위해 사태를 의미하는 것인데 반해서 손실이라는 것은 그보다 훨씬 범위가 넓어지는 것입니다. 범죄 행위에 의한 피해에 더해서 재해나 사고 등에 기인한 위험사태까지 포함하는 것이죠. 범죄 예방 활동이라는 것은 범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사전 활동들을 의미한다면 손실 예방 활동이라는 것은 범죄에 더해서 화재, 사고, 실수 또한 부적절한 감독이나 잘못된 투자 등에 따른 손실 가능성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예방하고 통제하는 방법을 손실 예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범죄 예방 구조 모델론입니다. 이것은 질병 예방 단계를 범죄 예방에 응용한 것입니다. 1차적 질병 예방, 2차적 질병 예방, 3차적 질병 예방과 같이 범죄에 대해서 1차적 범죄 예방, 2차적 범죄 예방, 3차적 범죄 예방으로 구분한 것입니다. 먼저 1차적 범죄 예방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 사회 환경 중에서 범죄 원인이 되는 조건들을 발견하여 개선하는 활동으로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거시적으로는 사회 결함을 개선하고 범죄를 저지르기 전 단계에 있는 실험 문제, 교육 문제, 주거 환경, 노동 조건을 개선하면은 범죄 기회가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사전에 환경을 관리하고 통제함으로써 범죄 예방한다는 것이죠. 범죄 대상이 되는 목표물에 대한 접근을 강화시켜서 범죄 실행을 어렵게 만드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질병이 예를 들면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평상시의 예방 조치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환경부조 및 오염 감소 등의 환경적인 문제도 필요할 것이고 개인적으로는 손 씻기, 발 씻기, 적절한 식습관, 운동, 수면 등을 적절하게 한다면은 어느 정도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이런 1차적 조치를 통해서 모든 질병, 모든 사람이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에 따라 1차적 범죄 예방은 잠재적 범죄자가 쉽게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하고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쉽게 인지되거나 또는 쉽게 체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드는 것이 1차적 범죄 예방의 실천 내용들입니다. 다음 2차적 범죄 예방입니다. 2차적 범죄 예방은 잠재적인 범죄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잠재적 범죄자를 초기에 발견하여서 이들이 범죄 행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저지하는 예방 활동이 되는 것입니다. 우범자 그리고 우범 집단 또는 우범 지역이 주요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1차적 범죄 예방은 차량의 잠금 장치라고 본다면 2차적 범죄 예방은 경보 장치를 설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적극적인 예방책이 되는 것이죠.
지역사회 내에서는 경찰, 교육자, 부모 등과 연계되어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죠. 2차적 질병 예방을 보면 질병에 걸릴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정상인보다는 추가적인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부분들입니다. 만약에 어떤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들은 정기검사나 약물투여, 식이요법 등의 일반인들이 하는 치료보다는 특별한 치료가 또는 특별한 예방조치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2차적인 범죄 예방의 목적이라면 잠재적 범죄자들이 범죄를 하려는 의지 또는 욕망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 것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다음 3차적 범죄 예방입니다. 3차적 범죄 예방은 실제 범죄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더 이상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는 예방활동이 되는 것이죠. 차량문을 잠그고 경보장치를 설치한 것이 1차, 2차적 범죄 예방이라면 경비원을 배치하는 정도의 조치가 3차적 범죄 예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범죄를 재발할 가능성을 제거하는 것이죠. 구금하거나 교화 개선의 여러가지 조치들을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1차적 범죄 예방이 가장 적은 비용이 들고 3차적 예방이 가장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이것은 질병에서도 유사합니다. 3차적 질병 예방은 한 번 이상 질병에 걸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죠. 병의 상태를 호전시키고 치료 후에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처럼 3차적 범죄 예방은 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1차적, 2차적 범죄 예방 이상의 특별한 조치들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3차적 범죄 예방은 주로 교정기관 또는 보호관찰기관 등에서 행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환경 설계를 통한 범죄 예방 분야입니다. CPTD 또는 셉테드라고 흔히들 불려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환경이라는 것이 인간 심리 및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염두에 둔 것이죠. 환경을 적절하게 설계하여 인간 행동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 신전에 보면은 신전에서는 빛을 차단시킴으로써 인간이 두려움을 느끼도록 설계했다고 합니다. 또 상업시설들에서는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느낌을 받도록 음향이나 색상이나 장식들을 설계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에게는 너무 밝은 조명도 불편하고 어둡게 되면 불안감을 느끼기 때문에 적절한 조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캘리포니아 은행의 강도 사건이 빈발했는데 은행 출입문에 작은 종을 설치하면서 강도 사건이 재발하는 비율이 줄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문이 열리면서 종소리가 울리는 것이 바로 범죄 심리를 위축시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찰에 가면은 처마 밑에 달린 풍경이 있을 수가 있고 또 가정집 현관에 종을 달아놓은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좋은 소리만을 듣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목적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CPTD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 설계를 통한 범죄 예방이라는 의미죠.
인간의 행동은 주관적 의사도 중요하지만 외부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환경은 자연적 환경도 있고 인공적 환경이 있는데 특히 인공적 환경을 변화시킴으로써 범죄 의도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전통적인 셉테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셉테드는 오늘날 새로운 접근 방식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역사와 함께 시작됐다고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동굴이나 주거지역, 성곽, 나무 위의 집과 같은 것들은 외부의 적이나 자연재해 등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성과 같은 경우 우리나라의 천리장성, 중국의 만리장성 이런 것들은 외부의 침입에 대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구조물들이죠. 또 나무 위의 집도 적이나 동물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구조물입니다. 또 자연재해를 피하기 위해서 나무 위의 집 또는 동굴에서 거주하게 되었던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셉테드가 지향하는 환경 설계를 통한 범죄 예방은 현대 사회에 있어서만의 현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통적인 셉테드 방법은 목표를 강화하는 방법에 초점을 맞췄다는 것이죠. 타겟 하드닝 어프로치라 해서 목표를 강화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격자가 공격하려는 곳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였던 것이죠. 예를 들면은 성벽을 높이 쌓거나 깊은 함정을 파거나 성문을 견고하게 하거나 이런 방법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전통적 셉테드 방법은 경우에 따라서는 지나치게 외부와의 연결을 차단시킴으로 인해서 보호 대상자의 일상적인 생활을 구속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다음 현대적 의미의 셉테드입니다. 전통적 방식과 좀 차별되는 점이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공격에 대한 방어 능력을 강화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감소시키는 것에 추가적으로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고려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 교황에 대한 암살 위협에 대해서 고전적인 방법은 공식 행사에 참가하지 않는 방법이었다면 현대적 방법이라는 것은 투명한 방탄 유리를 갖춘 차량을 이용하면서 공식 행사에 참석한다는 것이죠. 이런 방법으로 셉테드에 대한 연구들이 이루어졌습니다. 1971년에서 미국의 국립법집행형사사법연구소가 정기회사인 웨스팅하우스에서의 주거용, 교육용, 상업용, 운영용 시설에 대한 셉테드라는 프로젝트를 위탁하여서 셉테드라는 개념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이런 범죄 예방과 안전에 대한 환경적 접근은 뉴만의 저서인 방어공간이라는 책에서 체계적으로 설명되었습니다.
이 방어공간 개념은 학교나 상업지역, 주거지역, 운송지역 등에서 성공적으로 입증되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산업 부분에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관계자들은 적절한 환경 설계를 통한 범죄 예방이 추가적으로 경찰관을 고용하는 것보다 비용이 적게 든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음 셉테드 개념의 확대에 대한 내용인데, 이런 셉테드 개념은 기존에는 물리적 시설과 같은 하드웨어에 적용되었다면은 오늘날에는 컴퓨터 시스템과 같은 소프트웨어에도 적용 가능하다는 것이죠. 또 내면적 셉테드라고 해서 기존에는 외부의 물리적 환경 개선에 초점을 두었다면은 확대된 오늘날의 개념으로 본다면 인간 내면의 환경을 개선하는 측면도 있다는 것입니다.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보면 너무 지나치게 두려워해서도 안 되고 지나치게 안심하거나 경시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적절한 긴장 상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 사태도 이와 유사한 측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에 기반으로 해서 어떤 사물에 대한 기본적인 접근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너무 두려워해서도 안 되고 너무 안심해서도 안 되는 측면들이 있는 것이죠. 또 손실 예방에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민간 경비가 범죄 예방에 국한되지 않고 손실 예방에까지 민간 경비가 그 범위를 확대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범죄라는 것은 인간 행위라고 한다면은 손실이라는 것은 인간 행위가 아닌 자연 재해에 기인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런 위험에 대한 예측을 할 수 있다면은 충분히 손실을 줄일 수 있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죠. 다음 셉테드에 대한 접근 방식입니다. 범죄 원인은 생물학적인 접근 방법, 심리학적인 접근 방법, 사회학적인 접근 방법, 이런 접근 방법에서 범죄 원인을 규명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범죄자의 개인적 특성이나 사회적인 특성에서 범죄 원인을 찾으려고 하였죠. 그런데 범죄 원인론의 가설들은 전반적으로 범죄자와 일반인들은 어느 정도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셉테드를 보는 관점은 누구나 다 범행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셉테드의 관점은 맹자의 성선설보다는 순자의 성악설에 기반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인간이 이렇게 양분할 수 있는 성격을 가졌다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만은 비교하여 본다면 성선설보다는 성악설 쪽에 접근하는 방법이라고 보는 것이죠. 인간은 본질적으로 나쁜 측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일정한 상황에 놓이면 범죄의 본능을 표출시킨다는 것이죠. 그래서 범죄의 원인은 사람의 특성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환경적인 요인에서 찾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모두 착하고 모두 도덕적이고 모두 법을 준수한다면은
문을 잠그는 일도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 셉테드의 기본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접근 통제가 있고 감시가 있고 영역성 강화라는 이런 기본적인 전략 방법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자연적이라는 것은 주어진 환경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접근 통제와 감시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접근 통제 방법에서도 자연적인 접근 통제 방법, 감시 방법 중에서도 자연적인 감시 방법,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연적이라는 것은 거부감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접근 통제는 조직적인 통제, 기계적 통제, 자연적 통제가 있는데, 이 중에서 자연적 통제가 셉테드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고, 감시에 있어서도 조직적 감시, 기계적 감시, 자연적 감시가 있는데, 자연적 감시가 셉테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접근 통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접근 통제는 범죄의 기회를 줄일 목적으로 설계하는 것이죠. 경비원을 운용하는 것들은 조직적 통제입니다. 아주 설계를 조직적으로 한다든가 또는 조직적으로 인원을 운용한다든가 하는 것이 조직적 통제고, 장벽이나 잠금 장치를 활용하는 것이 기계적 통제입니다. 그 다음에 공간 구획을 하는 것이 자연적 통제인데, 이런 공간을 잘 구획하는 것, 잘 구성하는 것, 잘 배치시키는 것, 이런 것들이 셉테드에서 중요한 것입니다. 건물의 위치라든가 정원의 위치, 도로의 진입로, 출입문의 위치 등을 적절하게 배치하면은 외부 침입을 자연스럽게 통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접근 통제의 기본적인 전략은 목표물에 범죄자가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고, 범죄자가 발각될 수 있다는, 체포의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일단 감시입니다. 감시는 경비원이 감시하는 것을 조직적 감시라고 한다면은, 조명이나 감시 카메라가 감시하는 것을 기계적 감시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창문과 같은 경우는 매우 자연적 감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은 건물의 유리창을 이용해서 건물 외벽을 장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창문들은 안에서 누군가 볼 수 있다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범죄자들한테는 범죄 행위를 하는데 매우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연적 감시는 특정한 공간이 이웃의 거주자와 통행인들에게 감시를 받는데 매우 자연스러운 상태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아이스트레트라고 해서 거리의 눈이라고 합니다. 누군가가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창문이 많은 건물들은 가장 자연스럽게 감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 영역성입니다. 영역성이라는 것은 특정 공간에 대한 지배의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역이라는 것은 사람이 자기의 땅 또는 자기의 것으로 느끼는 장소, 이것을 영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들의 영역을 보호하는데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사람을 포함해서 모든 생명체들은
특정한 영역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생활하는 공간들에 대해서는 배타적 권리를 행사하고 있습니다. 또 거리를 이동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공간에 대해서 영역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위에서도 보면은 짐승들도 자기의 영역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셉테드는 환경의 효율적인 이용을 통해서 범죄 예방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조직적 기계적 전략도 필요하지만 여기에서 자연적 전략으로 중심을 많이 바꾸어 왔던 것이죠. 다음 셉테드 전략 모형 중에서 이런 것을 새로 개발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대상에 셉테드 모델을 적용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또 범죄 및 손실의 발생 가능성이 때와 장소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죠. 또 과학 기술의 발달은 셉테드의 발전을 가능하게 하지만은 범죄에 악용할 경우 범죄자들이 셉테드의 기술들을 악용할 경우에는 오히려 셉테드 방법을 더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런 셉테드의 접근 방법들은 보완되고 개발되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셉테드와 3D, 3D 전략이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셉테드의 역할과 한계입니다. 상점과 같은 곳, 백화점과 같은 곳에서는 물건을 파는 것이 목적입니다. 점도둑을 막기 위해서 지나치게 방범 설계를 한다면은 고객의 구매 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너무 많은 감시 카메라를 가동하고 너무 많은 경비원들을 배치하게 되면은 범죄로 인한 피해보다 매출액이 감소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손해와 이익을 계산했을 때 이런 민간 경비원들의 역할 또는 CCTV의 역할들이 이익을 극대화하지 않고 손실을 유발한다면 바람직하지 않겠죠. 그래서 보호 대상의 특성을 고려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완벽한 범죄 예방 시스템이 가장 현명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일일이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신원 검사를 한다던가 하면은 불가능한 수도 있겠지만은 범죄 예방에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은 상점과 같은 경우에는 손실이 더 클 여지가 많기 때문입니다. 3D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공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활용하는 공간은 목적이 있고 환경에 따라서 영향을 받으면서 그 공간은 인간의 행동을 극대화시키기도 하고 인간의 행동을 통제시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간을 어떻게 극대화할 것인가, 공간의 특성을 극대화하고 이 공간을 사람한테 유리하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이 3D인데요. 그는 데지그네이션에서 지정한다. 무엇을 갖다가 공간의 목적을 어떻게 할 것인가 등에 대한 내용, 또 정의, 공간의 범위를 명확하게 한정하는가, 공간의 소유자가 분명한가 등의 데피니션, D자가 들어가고 설계 디자인이 들어가서 3D 전략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공간의 기능을 명확히 하는 과정이죠. 지정정의 설계라는 과정인데 이런 것들은 셉트들의 문제점을 발견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지정이라는 것을 보면은 어떤 내용을 살펴봐야 하는가에 대해서 보면은 이 공간이 무엇을 위해서 필요한 것인가, 이 공간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가, 이 공간이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는가, 다른 요소에 마찰 없는가 등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는 것이 바로 지정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 정의라는 것은 공간의 범위가 명확하게 한정되어 있는가, 공간의 소유자가 분명한가, 주어진 공간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외부적 제약은 없는가, 공간의 사용 목적과 실제 사용 용도가 충돌하지 않는가 등의 정의에 대한 검토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계라는 것은 본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는가, 설계가 원하는 행동을 유도하는가, 설계 내용이 인간의 활동에 큰 제약을 주지는 않는가, 실제 내용과 실제 적용상의 마찰이나 부작용은 없는가 등에 대한 검토 사항들이 3D 전략의 내용들입니다. 다음 2세대 셉테드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여기서 2세대는 기존의 셉테드를 1세대라고 한다면은 여기에 2세대 셉테드는 이것을 좀 더 보완하고 발전시킨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물리적 설계 위주의 1세대 셉테드에서 사회단체와 공공기관과의 연계, 그리고 주민의 적극적인 협조 등이 통하면은 좀 더 그 사회 전체의 범죄 예방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세빌레, 클레버랜드 이런 학자들은 전략을 논하는데 사회적 응집, 연계성, 지역사회 문화, 한계, 역량 이런 용어들을 전략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넘어가겠습니다. 물리적 통제 전략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물리적 통제 방법이 정교해졌다고 할지라도 근본 원리는 같다는 것이죠. 침입자에 대해서 대상자를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나무나 동굴에 집을 지어서 보호했다면 오늘날은 기업의 중요 문서를 금고에 보관하는 것과 같은 차이가 있지만 그 근본적인 것은 중요한 것을 외부로부터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물리적 통제라는 것은 개인의 통제, 차량의 통제, 침입하는 사람들에 대한 탐지, 기업의 문서 보호와 같은 것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음 물리적 통제 전략 중에서 고려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 하냐 하면 비용이 중요할 수가 있겠죠. 장벽을 만드는데 보안성, 편리성, 실효성, 외관성, 비용 등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은 비용을 들여서 너무 튼튼하게 지었는데 지키려는 것의 가치가 그보다 적다면은 큰 의미가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침입 지연 시간이 고려되어야 될 것입니다. 물리적 통제를 하는데 침입을 얼마나 저지시키는가가 물리적 장벽을 만드는데 주요 목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감지 시간도 중요한 고려사항이 됩니다. 침입에 대해서 얼마나 빨리 확인하는가의 문제입니다. 단일 방어벽은 하나의 방어벽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중요 시설의 경우에는 위험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의 방어벽을
단단하게 해놓았다 하더라도 이것이 통과하기만 하면은 그 다음 단계는 위에자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물리적 통제의 구성 요소입니다. 보통 경계지역, 건물 외부지역, 건물 내부지역으로 3선 방어 체계와 같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넓은 공장 지역의 같은 경우에 경계지역이 있을 수 있고, 건물 외부지역, 건물 내부지역은 빌딩 내 작은 규모의 사무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분되지 않는 건물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큰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건물 내부의 경비만 해당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통 세 가지 방어선이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건물 외부와 내부에서만 통제가 가능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개념상으로 보면은 건물 외부와 내부에 대해서만 경비 시스템이 운영된다 할지라도 다시 세분화된 방어 활동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게 물리적 통제 동심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 단계로 보호층을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가장 안에는 1단계로 근거가 있다면은 그 다음에 잠금 장치된 사무실은 2단계가 될 수 있고, 중요 사무실에 경보 장치를 설치한 것이 3단계라면은 안전화된 건물이 4단계, 경비원의 순찰이 5단계, 건물 외벽에 장벽을 설치했다면 6단계, 또 장벽에 경보 시스템을 설치했다면 7단계, 이런 식으로 동심원 모양으로 여러 층을 보호 단계로 둘 수 있다는 것이죠. 사례를 보면은요, 경기 성남 분당의 18층 초현대식 오피스텔 경비 오피스텔이 있었는데, 경비 시스템을 보았는데 외부에 정원이 있었고, 경계지역인데 외부인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일부 지역엔 CCTV가 설치되어 있었고, 건물 내부에는 내부인 1층에서는 별다른 출입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승강기 앞 진입로에 보면은 경비원이 항상 상주 배치되어 있고, 출입증 확인을 통해서만 작동되는 전자출입 통제 장치가 운영되어 있고, 각 층의 엘리베이터를 나오면 다시 전자출입 통제 장치가 설치되어 있어서 각 사무실에 또한 자체적 출입 통제 장치가 가동되어 있어서 여러 겹겹이 보호층을 형성되고 있는 이런 건물들이 예로 나와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가장 바깥 지역인 경계 지역에 대한 통제입니다. 여기에는 담장, 출입문, 열쇠, 조명, 경보장치, 감시 시스템, 신호, 경비견, 경비원, 이런 많은 요소들이 통제될 수가 있습니다. 경계지역의 물리적 장벽은 외부의 침입이 1차적으로 지연되고 제지되는 곳이죠. 먼저 담장을 보면은, 담장은 외부와의 경계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간단한 방법의 침입을 차단할 수 있고, 허용된 출입문으로 방문객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나무로 만든 방책이 있고, 가시철조망으로 만든 유자철선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또 철사를 다이아몬드형으로 엮어서 만든 체인 링크라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많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콘크리트나 석재와 같은 경우에는 튼튼하긴 하지만 가격이 비싼 측면이 있습니다. 경계지역의 담당 설치는 지각적 장벽이라고 해서 인지하는 수준으로 저기에 장벽이 있구나 정도로 쉽게 맘만 먹으면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법 침입을 차단하기보다는 경계 표시의 목적이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좀 더 과학적인 장비들을 이용한 감지 시스템을 많이 활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적외선 감지 시스템, 적외선을 한쪽에서는 발사하고 한쪽에서는 수신하는 거죠. 그래서 투광기, 수광기 이렇게 있는데 적외선이 잘 발사되고 수신되어야 되는데 수광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외부의 장애물에 의해서 신호가 제대로 인지되지 않으면은 이때 이상 신호를 발신하도록 만든 시스템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오작동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투광기와 수광기 사이에 수목이나 잡초에 의한 오작동이 될 수도 있고 또 안개, 눈, 소낙비 등 자연적인 현상들도 오작동을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충격 감지기도 있고요. 자석이나 전기장을 이용한 이런 전자계 감지기도 있고요. 장력 감지 시스템도 있습니다. 일정한 장력을 가진 것들이 변화가 일어나면은 신호를 보내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광케이블 감지 시스템도 활용되고 있고요. 경계 지역에서 조명도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투광등, 가로등, 프레넬 등, 탐조 등등이 있습니다. 물리적 설계를 할 경우에는 담장은 내부와 외부가 관찰이 가능하도록 설계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건물 외부의 통제입니다. 여기에는 강화 설계된 출입문과 창문 경보장치 CCTV, 경비원에 의한 출입 통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불법 침입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창문을 통해서 침입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출입문, 배관, 환기구 매우 드물지만 바닥이나 천정을 뚫고 침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먼저 출입문은 건물 중 가장 공격받기 쉬운 곳 중에 하나입니다. 벽면보다 약하기 때문이죠. 외부 침입자가 벽을 뚫고 들어오는 경우보다는 출입문을 파괴하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출입문은 취약한 부분들이 이 출입문 자체가 나무로 만들어진 경우라면 취약하지만은 또 출입문을 구성하고 있는 잠금 장치 부분이라든가 연결되는 경첩 부분, 또 프레임 부분 이런 부분들은 그 출입문 자체가 다른 그 부분보다 소재가 약한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견고한 소재를 사용하는 것이 좋지만은 용도에 따라 적절한 소재를 사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출입문에 대한 공격 수단으로서는 문틈을 넓히거나 출입문을 부수는 방법 또는 측면을 벌리거나 또는 틈새를 벌리는 방법, 자물쇠를 제거하는 방법, 또 나무문의 경우에는 드릴 같은 것으로 구멍을 뚫고 자물쇠를 제거하는 방법 또는 해머 등으로
강한 힘을 이용해서 파괴한 후에 침입하는 방법, 또는 맞는 키를 이용하여 자물쇠를 열고 침입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출입문은 적절하게 만들어져야 되고, 또 하나는 적절하게 통제되고 관리되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창문입니다. 그런데 방범 창문의 경우에는 비상사태, 화재 같은 비상사태가 나타났을 때는 자칫 잘못하면 내부인이 감금될 우려가 있어서 주의를 해야 합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약 50%, 불법 침입 약 50% 정도가 창문을 이용해서 침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안전유리는 일반 유리보다가 매우 단단한 특성을 가진 유리들입니다. 비용은 많이 비싸죠. 그리고 이런 안전유리들은 깨졌을 때 파편이 날카롭게 남아있지 않은 특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리들은 주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건축물의 창문, 건물의 출입구, 자동차, 기차, 선박용 창문 등등에 사용되고 있는데, 이런 유리로 건물을 설계했을 때는 침입자들의 침입 시도를 차단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건물 내부에 대한 통제입니다. 내부 자산을 보호하는 것이 필요한데 현금 보관소나 실험실 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보호 장치가 필요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자산의 종류에는 매우 중요한 자산, 쓸모 있는 자산, 중요하지 않은 자산 등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건물 내부에 출입문을 잘 통제를 해야 되는데, 출입자의 편리성과 보안성은 상충하는 관계가 있습니다. 편리하게 만들면 보안성이 떨어지고, 너무 보안성을 강조하다 보면 불편해진다는 것이죠. 통신장비실, 컴퓨터실, 연구개발실 등은 추가적인 통제, 철저한 통제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창고와 같은 경우에는 재고품들이 없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재고 관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다음 기본적 통제 장치 및 시스템입니다. 잠금 장치는 흔히 자물쇠라고 하는데, 열쇠형 또는 숫자형, 카드형, 또 생체 인식형,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보 장치에는 자석식, 적외선 감지기, 열 감지기, 초음파 감지기, 마이크로웨이브 감지기, 진동 감지기 등등이 있습니다. 감시 시스템으로서 CCTV가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직접 영상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상황 판단이 정확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CCTV의 특성들은 여러 가지 이점들이 있습니다. 사용이 쉽다는 것, 또 탐색 기능을 빠르게 탐색할 수 있다는 점, 또 기록과 재생이 가능하다는 점, 또는 원격지에서 접속할 수 있다는 점, 또는 하드디스크만 확보되어 있으면은 무제한적으로 화상을 저장할 수 있다는 점 등, 또 자동 경보 기능이 설정만 해 놓으면은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가 있는 상황을 어디서든지 확인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기말고사는 6월 26일 날 금요일 1교시에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실을 지금 너무 많은 인원이 있는 곳은 분반하고 하다 보니까 보통 10시에 치렀는데 그것이 여의치 않아서 9시에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장소는 402호에서 분반 없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말고사 예상 문제는 13주차 강의 자료, PPT가 아닌 한글 자료에 올려놓았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 학기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